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힘 빼기의 기술입니다. 출판사는 샨티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편안한 삶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대부터 수십 년 동안 육류를 비롯해 우유, 커피, 두유, 콩국수 등 먹지 못하는 음식이 많았고 병치레가 잦았으며 젊은 시절부터 늘 찡그린 얼굴을 해서 양미간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고 아무런 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합니다. 주름의 흔적들도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과거와는 다른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깨어있음 수련을 통해 변한 것입니다. 깨어있음 수련을 하면서 젊어서 이런 상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깨어있음의 세계를 젊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 청년들 역시 젊은 시절의 저와 마찬가지로 긴장된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리더십 개발부장으로서 지내면서 성적 부진, 발표 불안, 취업난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스트레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높은 학점을 받고 싶다. 좋은 직장에 가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나 세상살이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미래를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깨어있음에 대해서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과장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요. 이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필요한 기술입니다. 시험을 볼 때 왜 긴장을 하나요? 발표할 때 왜 떨리나요? 무언가를 할 때 긴장하고 떨리는 것은 잘했을 때와 잘못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발표를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냥 해나갈 뿐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그냥 해나가면 자연히 그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실로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깨어 있음이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성취의 비결이죠. 물론 이 깨어 있음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도 떨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을 치른다면 긴장하지 않고 답변을 잘할 수 있고 발표할 때도 공포감 없이 준비한 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도 저항감 없이 습득 역량이 커집니다. 참고로 이 책은 소설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중요한 부분만 그리고 감명 깊게 읽은 부분만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깨어나세요. 시끌시끌 웅성웅성하던 사람들이 영감님의 한마디에 일순간 고요해졌다. 그러더니 모두 양 검지를 세워서 20cm가량 벌리고 말없이 바라보았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깨어있음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깨어나세요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생각과 느낌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게 돕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양손 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양 손가락을 동시에 바라보기가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 손가락을 보면서 동시에 양 손가락 너머를 보세요. 양 손가락 너머를 보면서 동시에 두 발이 닿아 있는 바닥을 느끼고 뛰고 있는 심장을 느끼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를 느끼세요. 동시에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게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나세요라는 말은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오롯이 눈앞의 양 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각과 느낌의 힘을 빼는 방법 말이죠. 흔히 사람들은 한 가지 감각에 빠지면 다른 감각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게임을 하느라 친구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다거나 화가 나면 사리 분별이 흐려지는 것처럼 말이죠. 깨어있음 상태에서는 오감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핸드폰 게임을 하더라도 친구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화가 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척 힘이 듭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양 검지를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깨어있음 훈련을 위한 초보적인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 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일이 만만한 것은 아니죠. 이 연습이 되면 차츰 범위를 넓혀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양 검지로 시작하지만 다음에는 양 검지를 보면서 동시에 호흡을 의식하고 소리를 듣고 발바닥의 감각을 인식하고 그 말을 듣고 다시 눈앞의 검지를 바라보려고 애썼다. 양 검지를 동시에 보려고 하니 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양 손가락을 한 번에 보려고 애썼다.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할 때는 진짜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없을까봐 두려울 때라는 거죠. 밥을 먹을 때나 마트에 화장지를 사러 가면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아이러니하게도 괜찮다라는 말은 결국 현재 괜찮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세. 정말 괜찮으면 괜찮다고 대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는 동감합니다만 괜찮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괜찮다고 말하면 어느 정도 괜찮아진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일에 맞닥뜨려서 두려움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도 생기죠. 그렇네. 자네 말대로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지. 두려움이 생길 때는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고 그렇다면 말을 두려움을 물리치는 칼에 한번 비유해볼까? 자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공포, 불안 등 자네가 없애고 싶어하는 온갖 것들이 도사리고 있네. 그것들을 만날 때마다 자네가 말이라는 칼을 휘두른다고 해보지.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이야. 처음에는 자네도 칼을 휘두르지만 확신이 없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칼을 휘두르는 기술이 노련해져서
두려움, 공포, 불안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자네는 비로소 칼을 내려놓고 승리를 확실하네. 자, 그렇다면 자네는 칼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가? 불안과 공포, 걱정, 긴장, 이 모든 감정에는 끝이 없네.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끝도 없이 몰려오는 적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떤가? 너무 끔찍한데요. 평생 칼을 휘둘러야겠군요. 적이 덮쳐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칼을 벼르는 것과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적이 스스로 사라지게 하는 것, 즉 불안이나 공포가 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내려놓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당연히 후자죠. 적이 언제 덮쳐올지 모르니 항상 불안해하면서 칼을 준비하는 것과 아예 칼이 필요 없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이제 이해할 수 있겠나? 정말 괜찮은 상태는 괜찮다라는 말을 넘어선 상태일세. 괜찮다는 말이 지워진 상태가 진정으로 괜찮은 상태라네. 살아있다는 것은 원한다는 것이네. 살아있는 인간이 원하는 것은 당연하네. 물을 마시고 싶고, 밥을 먹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원하지. 원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이 어떠했는가를 봐야 하네. 자네는 취직하기를 간절히 원했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없이 취직하기를 원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취직 준비에 좀 더 매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았을 테고요. 내 말이 그 말이네. 원하게. 그렇지만 원하는 것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게. 영감님은 탁구공 하나를 가져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자, 이 탁구공을 소원이라고 해보세. 탁구공의 산뜻한 주황색이 가볍게 빛났다. 탁구공을 손으로 잡아보게. 나는 탁구공을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건 자네의 소원이니 떨어뜨려서는 안 되겠지? 탁구공을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더 쥐었다간 탁구공이 찌그러질 것 같았다. 영감님이 말했다. 나는 떨어뜨리지 말라고 했지. 꽉 쥐라고는 하지 않았네. 탁구공을 꽉 쥔 소나기의 힘. 그게 바로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이네. 그런 상태에서 소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있겠는가? 애타게 원한다는 것은 소원을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이네. 결국 소원이 찌그러져 버릴 정도로 말일세.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나? 나는 쥐고 있던 탁구공을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이렇게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과 느낌을 버리거나 지우는 것이 아닐세. 자네는 탁구공을 아예 손에서 내려놔 버렸네. 그것은 소원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네. 어려운데요. 탁구공이 소원이라고 하셨고 소나기의 힘이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냥 소원 자체를 놓아버려야 한다고 말이야. 돈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돈을 벌지 말고 돈을 무시하고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야 하냐고 묻지. 소원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나요? 소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네. 살아있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큰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엇이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얼마든지 품을 수 있네. 더 큰 소원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지. 다만 그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분명 돌아볼 필요가 있네. 욕심이고 집착이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소원은 그대로 두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게. 나는 다시 탁구공을 움켜쥐었다. 소원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 탁구공을 둘러싼 소나기의 힘. 탁구공을 꽉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을 살짝 풀어보았다. 힘을 좀 더 풀어보았다. 쫙 펼쳐진 손바닥 위에 탁구공이 있다. 내 소나기에는 힘이 전혀 없었다. 손으로만 쥐는 게 아닐세. 자네 어깨가 아주 꽉 쥐고 있구먼. 어깨? 어깨를 인식하는 순간 어깨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게 그제야 느껴졌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아기들은 없지 않은가. 아기들의 몸은 식빵처럼 말랑말랑하다. 그렇다면 내 어깨 통증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학생 때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늘 어깨가 아파서 고생했으니 이게 신체의 일부처럼 꽤 오랜 시간 함께한 것은 틀림없었다. 어깨 통증은 자네가 만든 것이네. 외부 힘이 가해져서 아픈 게 아니라면 자네 내부에서 생긴 것 아니겠는가? 자네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깨 통증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히는 통증을 스스로 만든 것이네. 죄가 통증을 만들었다고요? 정확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만든 거지. 그게 바로 스트레스의 정체랄 수 있네. 그것은 계속해서 자네의 단단한 어깨 같은 굳은 몸들을 대량 생산해내고 말이지. 자, 스스로 만들었으니 이제 스스로 내려놓을 차례네.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 머리가 쭈뼛 서는 것. 발표하러 사람들 앞에 서면 심장이 쿵쿵 뛰는 것. 부끄러운 상황에서 얼굴이 돌연 빨개지는 것. 자네도 이런 경험이 있겠지? 이런 현상은 모두 생각의 몸이 동일시 된 것이네. 자네 어깨는 평소에도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나? 평소에는 사실 모르고 지냈죠. 조금 전만 해도 선생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제 어깨가 굳어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 굳은 어깨가 풀어지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 목욕탕에 가서 온탕에 몸을 담그면 어깨가 그간 얼마나 뭉쳐 있었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생각 때문에 몸의 느낌이, 그러니까 긴장이 유발된다는 것에는 자네도 동의했지. 그렇다면 몸은 무엇이겠는가? 한 사람이 가진 생각의 집합체 아니겠는가? 눈에 보이는 생각의 덩어리 말일세.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볼까? 반대로요?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 자연히 생각의 긴장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나? 몸의 긴장을 푸는 것.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일한 공식이지. 스스로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기술을 터득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는데 걸릴 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네가 아는 모든 생각과 느낌의 집합체, 그것이 바로 몸일세. 그렇다면 몸의 긴장을 풀면 자네의 생각과 느낌도 풀리지 않겠나? 긴장 없이 아주 편안하게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단 말일세. 걸림돌을 치우면서 소원을 향해 한 발 한 발 겨우 걸어가는 것과
편안하게 이완된 몸으로 가볍게 달려가는 것. 어느 쪽이 원하는 데까지 더 빨리 갈 수 있겠는가? 당연히 가벼운 몸으로 달리는 게 더 빨리 가겠죠?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 아니겠는가? 양 검지를 동시에 바라보라는 것은 오감을 동시에 열라는 뜻일세. 모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지. 자네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양검지를 동시에 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 깨어나세요라는 말을 듣고 자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모두 시선을 들어서 양검지를 바라본다네. 그렇지만 그 중에 정말로 양검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눈으로 양검지를 동시에 보게. 보는 동시에 지금 들리는 소리를 듣고 호흡하는 몸의 감각을 느끼게.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는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바닥과 맞닿은 발의 감촉은 어떤가? 이 모든 감각을 열어보게. 선생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양검지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느낌, 감각이 아닌가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으면서 왜 몸의 모든 느낌에 집중하려고 하시는 거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분산하라는 말일세. 한 가지 생각과 느낌을 쥐고 있는 것이 왜 위험한 줄 아는가? 세상 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쥔 생각과 느낌이 전부인 줄 아는 거지. 자네 말대로 파산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걸세. 파산도 보통 파산이겠나. 인생 파산이네. 예를 들어보겠네.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어떤 젊은이가 있다고 하세. 본인은 늘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과 느낌을 꼭 쥐고 있네. 처음에는 그 생각과 느낌이 인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 단단해 보이는 탑에 그저 벽돌 하나 빠진 것처럼 말일세. 그러나 그 생각과 느낌이 젊은이의 인생을 서서히 무너뜨리지. 학교를 다닐 때도 마음속으로는 늘 친구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직장을 가서도 주눅이 들어있네. 연애도, 결혼도, 남은 인생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괴로워하겠지.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는 삶. 그게 인생 파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젊은이가 열등감 말고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젊은이가 왜 이렇게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지? 이런 의문이라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의문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일세. 깨어 있으라는 말은 결국 현재 꽉 쥐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분산 투자하라는 말일세. 우리 몸에는 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바구니가 있지 않나. 다른 생각과 느낌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걸세. 동영상을 클릭하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보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다. 뒤에 이어 흰 옷을 입은 세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등장해서 농구공 2개를 쉴 새 없이 주고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움직이는 데다 공을 위아래로 주고받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공을 몇 번 주고받았는지 놓치기 십상이었다. 영상의 길이는 단 30초. 나는 흰옷 입은 사람들의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알아냈는가? 17번인가요? 틀렸네. 그럼 16번입니다. 좀 헷갈리네요. 맞췄네.
그럼 혹시 다른 걸 본 게 있나? 다른 거요? 공을 주고받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은 횟수는 16번이 맞네. 그렇지만 자네는 나머지를 놓쳤지. 나머지라고요? 자,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게. 눈 크게 뜨고 잘 보시게나. 영감님의 말을 듣고 다시 영상을 클릭했다. 영상이 시작된 지 20초쯤 지났을까? 웬 고릴라 한 마리가 화면 구석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이 동영상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유명한 영상이네. 사람들은 특정 사물의 모습이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다른 사물이 나타나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네. 예상치 못한 사물이 금방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지고 심지어 우리가 시선을 두고 있는 자리에 나타날 때도 그렇다네. 자네가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지. 그렇지만 그건 그냥 주의력 산만 같은데요? 주의력 산만이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지금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걸 말하지.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력의 분산이라네. 깨어있음은 지금 눈앞의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다른 모든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야. 고릴라가 보인다는 것은 곧 깨어있다는 뜻이라네. 그런데 열등감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은 당연히 분산 투자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힘들고 괴로우니까요. 그런데 행복감, 기쁨 같은 긍정적인 느낌도 분산해야 되나요? 무엇이 부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이지 않은 것인가? 자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분산하고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면 그냥 둘 여유가 있는가? 그런 기술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게. 손등의 통증과 손바닥의 통증을 분리할 수 없듯 생각도 그러하네. 부정적 생각과 긍정적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한 가지 생각일세. 좋고 나쁨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발에 불이 닿는 것을 무척 싫어하지. 반면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과연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무엇이 손등의 통증이고 무엇이 손바닥의 통증인가? 자네,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대략 이런 내용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달라는 것이지. 평온을 비는 기도요? 그냥 마음을 평화롭게 하려는 기도 같은데요?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것, 그게 바로 깨어있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라네. 내가 말을 하자마자 영감님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재빨리 내 손에 쥐어주었다. 뭐지? 손바닥을 들여다보니 커다란 왕 바퀴벌레였다. 깜짝 놀라 바퀴벌레를 땅바닥에 힘껏 내동이쳤다. 충격으로 죽었든지 벌레는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지금 자네 마음이 어떤가? 여전히 평화로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아 계속 쿵쿵 뛰었다. 아까 내가 했던 말에 덧붙일 말이 있네. 어떤 상황이든 몸과 마음이 평화로울 것. 그것이 깨어있음이 추구하는 바일세. 자네가 깨어있었다면 가짜 벌레인 줄 금세 알아차렸을 걸세. 한 발 더 나아가 자네가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완전히 깨어있을 수 있었다면 진짜 벌레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 공포증 역시 생각과 느낌일 뿐이니까. 아직까지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머리로는 가짜임을 인지했지만 몸에서는 여전히 놀랐을 때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힌 걸까? 자네 말대로 그 기도문은 평온을 비는 기도네. 몸과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일러주겠네. 세상 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네.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일. 둘째, 남이 할 수 있는 일. 셋째, 과거 혹은 미래의 일일세.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둘째와 셋째 아닌가요? 남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이죠.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운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착각해서 고통을 받고 있네. 자네도 예외가 아니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는 바로 깨어있음에 다름 아닐세. 생각과 느낌을 즉시 알아차리고 휘둘리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을 때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자신이 무엇을 소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워한단 말이지. 자네가 만약 늙고 싶지 않다는 소원을 갖고 있다고 해보세. 그것은 둘 중에 어떤 소원인가?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늙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소원을 가진 자네의 마음은 어떻겠나? 하루하루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답답할 것 같은데요. 늙고 싶지 않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니까요. 그렇지?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은 이처럼 고통을 주네.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일은 무조건 안 하면 되지 않나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구분이 힘들다면 고통이 느껴지는 일은 바로 그만두면 되잖아요. 고통이 느껴지면 무조건 그만둔다?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네. 어떤 문제점이죠? 고통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네.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 고통이 왜 생긴다고 했지? 할 수 없는 것을 소원할 때죠. 할 수 없는 것을 왜 소원할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죠. 왜 모르지?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곧 고통일세. 그렇다면 고통의 반대편엔 무엇이 있겠는가? 깨어있는 상태? 평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고통이 느껴질까?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느라 현재를 망치지 말라는 말은 맞네. 그러나 깨어있음은 단 한순간이 아닌 모든 순간에 편안한 것을 뜻하네. 게다가 자네가 말하는 카르페 디엠은 마치 로프를 착용하지 않고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네. 로프를 착용하는 건 새처럼 날고 싶은 현재를 방해할 뿐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하지만 로프 없이 뛰어내린다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단 한순간도 즐기지 못할 것에. 그렇다면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 로프를 매는 그 순간이 자네 말대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대비하느라 현재를 낭비하는 행동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면 되네. 그뿐이네. 진정으로 현재에 있는 사람은 시험 준비를 하면서 미래를 위한 희생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 시험 준비 자체가 현재인 셈이지. 시험에 대한 불안감, 압박, 두려움, 이런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면 그저 고요한 상태에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걸세.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더군.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놓치지 마라. 이 모두 잘못된 말일세. 현재는 그냥 현재일세.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는 그저 고요한 상태 말일세. 편안하게 숨을 쉬듯 잠을 자듯 깨어있음. 그것이 바로 현재일세. 진정한 현재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네. 로프를 착용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것. 시험에 대한 준비를 뒤로 미루고 친구와 여행을 떠나는 것이 겉보기에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진정한 현재는 아니지. 무의식 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테니 말일세.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때면 기억하게. 현재에는 고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럴 때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현재로 오게.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탈 때 그 기분을 기억하게나. 흐르는 물이 긍정적인가? 창밖의 나무가 긍정적인가? 무엇이 긍정이고 무엇이 부정인가? 무엇을 두고 긍정이다 부정이다 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에 불과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하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불행해합니다. 이것은 모두 조건에 의한 것이죠. 깨어있음은 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있어도 고요하고 없어도 고요합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내려놓으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 지금까지 나는 자라면서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고 책에서도 수없이 읽었다. 모두 하나같이 긍정적인 사고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고개를 들자 창문으로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와 사물들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해가 있는데 그림자가 없을 수 없고 그림자가 있는데 해가 없을 수 없다. 긍정이 있다면 그 반대인 부정이 있고 부정이 있다면 긍정이 있는 법이다. 긍정이 있는 한 부정이 없을 수 없다. 끊임없이 긍정적이 되라고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라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된다. 영감님이 레드카드 한 장을 내밀었다. 얼떨결에 카드를 받아 들고 영감님을 바라보았다. 영감님이 물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순간적으로 제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단지 빨간색 카드를 자네에게 줬을 뿐인데 레드카드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자네는 지금 판단을 했네. 나는 경고를 받았다라고 말했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생각과 느낌, 즉 상이 있다는 이야기일세. 레드카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빨간 카드를 받고 나서도 별 생각이 없겠지? 그렇겠죠? 상에는 두 가지가 있네.
바로 실상과 허상이라네. 사실에 근거한 상이 실상이고 사실이 아닌 생각과 느낌으로 만들어낸 상이 허상이지. 그렇다면 레드카드를 받은 것은 실상,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상이겠네요? 그렇지. 허상은 주관적인 판단일세. 레드카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 말이야. 그런데 바로 그 실상에 허상을 붙여서 판단하는 것이 문제지. 해석이라는 표현 역시 주관적인 판단일 뿐일세. 즉, 허상이지.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지 자네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자네 언어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 좋아요. 그러면 레드카드를 받고 나서도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도 좋네. 다만 경고를 받고 나서 마음에 불편한 생각과 느낌을 만들지 않으면 되네. 선생님, 그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상대방의 경고를 받고 나서도 제가 예전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저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거예요. 축구 경기라면 필드 밖으로 쫓아내 버릴지도 모른다고요. 자네가 축구 선수라면 물론 경기 규칙을 숙지하고 있어야지. 레드카드를 받았다면 자네 플레이에 주의해야겠지. 내가 말하는 건 보편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라네. 상대방이 자네를 싫어하든 미워하든 자기의 인생에서 내쫓아버리든 그게 자네와 무슨 상관인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든 사랑하든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즉 허상이라는 말일세. 상대방의 허상이 자네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가? 띵 머리를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평생을 누구의 맘에 들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며 살아왔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맘에 들기 위해서 애썼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 친구들과 사귀고 싶어서 싫지만 애써 친구의 기분에 맞춰 행동한 적도 많았다.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의 눈에 들려고 이렇게나 애쓰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단지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일 뿐이라고? 세계 최정상의 선수들은 축구를 할 때 공만 보지 않네. 그들은 공을 몰면서도 경기장 전체를 한눈에 보고 있다네. 예? 그럼 축구공이 바로 생각과 느낌에 해당할까요? 많은 선수들이 축구할 때 축구공 하나만 쫓아다닐 테니까요. 그렇지. 축구공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과 긴장을 내려놓으면 축구공뿐만 아니라 넓은 경기장 전체가 보인다네. 고릴라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 깨어있음이 축구에도 적용될 줄은 몰랐네요. 축구뿐이겠는가. 시험 합격도, 취직도, 돈을 버는 것도, 연애에도 모두 적용된다네. 긴장을 내려놓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되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를 보면 영화에 몰입되긴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에 갇히게 되네. 자네가 영화를 볼 때를 한번 생각해보게나. 슬픈 장면이 나오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지. 단지 영화 스토리 때문에 울겠는가? 바로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더해지는 것이네. 관객들은 맞아, 나도 저랬었지. 이렇게 스토리를 붙인다네. 사람들은 생각과 느낌을 더해서 실제 영화보다 더욱 크게 슬픔을 느낀다네. 그게 영화 보는 맛 아닐까요? 생각과 느낌을 더욱 진하게 느끼는 것. 과연 그럴까? 깨어서 영화를 보면 모든 장면이 새롭네.
영화를 한번 제대로 음미해보게. 이미 봤던 영화로도요? 이미가 어디 있는가? 매 순간 새롭네.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뿐이라네. 영화를 보면서 스크린의 경계를 인식하는 연습을 하면 감정의 경계를 인식하는 연습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생각과 느낌이 올라올 때 사람들은 그것들을 객관화 하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 푹 빠져버리네.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해버리지. 빠져버리지 않으려면 한 발 떨어져서 생각과 느낌의 경계를 봐야 돼. 분노의 경계, 슬픔의 경계, 기쁨의 경계, 모든 것들의 경계를 바라보게. 그게 바로 깨어있음의 시작이네. 미움을 깊은 연못에 한번 비유해보겠네. 미움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는 연못 한가운데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태이지. 그렇다면 미움에 빠져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순간은 여전히 연못에 빠진 상태지만 한가운데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것이지. 그럼 경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연못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를 의미하나요? 정확하네. 경계를 인식하는 순간 그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기 때문이지. 미움이라는 테두리 밖으로 나오면 미움은 자동으로 소멸하네. 올라오는 감정의 경계를 인식하고 완전히 사라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기술이라네. 깨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의문을 갖지 않네. 깨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지. 순간순간 그냥 하는 것이 기본이네. 순간순간 내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고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과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간다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서 배부른 만족감을 얻고,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면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얻지.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고 쫓으며 살아간다네. 깨어있는 사람은 추구하는 게 없나요?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지. 깨어있는 사람은 가짜 배고픔에 함몰되지 않고 필요한 정도만 먹고 늘 새로운 느낌으로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네. 매 순간 깨어있으면 되네. 매 순간 깨어있으면 매 순간 새롭게 살 수 있으니 말이야. 삶의 의미가 없으면 동물과 뭐가 다를 게 있냐고들 하지. 그러나 동물만큼만 살아도 성공이네. 예? 동물보다 제가 못하다는 말씀이세요? 동물은 이의 배고픔을 느낄 때 이만큼만 먹네. 사냥할 때 오감을 이용해서 힘껏 사냥하고, 도망갈 때는 오감을 이용해서 힘껏 도망가지. 사냥감을 못 잡으면 앞으로 굶어 죽을 텐데 어떡하지? 여기서 잡히면 꼼짝없이 죽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미리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지. 동물들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겠나? 이 사냥감을 잡아서 동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겠다. 오늘 동료들이 먹을 사냥감을 잡으면 난 단체를 위해 희생한 것이니 내 삶의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는가? 언젠가 TV에서 보았던 동물의 세계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게.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 가젤과 역시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치타. 그들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막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 그들은 순간의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야. 막 살라는 것과 그저 살라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카르페 디엠도
한번 잘 생각해보게나. 동물들이 그 순간을 과연 즐기는지를. 그들은 그저 그 순간에 제대로 살았을 뿐이라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한 편의 소설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음이라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대화체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힘 빼기의 기술입니다. 출판사는 샨티입니다. 예,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편안한 삶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대부터 수십 년 동안 육류를 비롯해 우유, 커피, 두유, 콩국수 등 먹지 못하는 음식이 많았고 병치레가 잦았으며 젊은 시절부터 늘 찡그린 얼굴을 해서 양미간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고 아무런 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합니다. 주름의 흔적들도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과거와는 다른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깨어있음 수련을 통해 변한 것입니다. 깨어있음 수련을 하면서 젊어서 이런 상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깨어있음의 세계를 젊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 청년들 역시 젊은 시절의 저와 마찬가지로 긴장된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리더십 개발부장으로서 지내면서 성적 부진, 발표 불안, 취업난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스트레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높은 학점을 받고 싶다. 좋은 직장에 가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나 세상살이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미래를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깨어있음에 대해서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과장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요. 이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필요한 기술입니다. 시험을 볼 때 왜 긴장을 하나요? 발표할 때 왜 떨리나요? 무언가를 할 때 긴장하고 떨리는 것은 잘했을 때와 잘못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발표를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냥 해나갈 뿐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그냥 해나가면 자연히 그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실로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깨어 있음이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성취의 비결이죠. 물론 이 깨어 있음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도 떨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을 치른다면 긴장하지 않고 답변을 잘할 수 있고 발표할 때도
공포감 없이 준비한 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도 저항감 없이 습득 역량이 커집니다. 참고로 이 책은 소설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중요한 부분만 그리고 감명 깊게 읽은 부분만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깨어나세요. 시끌시끌 웅성웅성하던 사람들이 영감님의 한마디에 일순간 고요해졌다. 그러더니 모두 양 검지를 세워서 20cm가량 벌리고 말없이 바라보았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깨어있음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깨어나세요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생각과 느낌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게 돕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양손 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양 손가락을 동시에 바라보기가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 손가락을 보면서 동시에 양 손가락 너머를 보세요. 양 손가락 너머를 보면서 동시에 두 발이 닿아 있는 바닥을 느끼고 뛰고 있는 심장을 느끼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를 느끼세요. 동시에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게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나세요라는 말은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오롯이 눈앞의 양 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각과 느낌의 힘을 빼는 방법 말이죠. 흔히 사람들은 한 가지 감각에 빠지면 다른 감각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게임을 하느라 친구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다거나 화가 나면 사리 분별이 흐려지는 것처럼 말이죠. 깨어있음 상태에서는 오감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핸드폰 게임을 하더라도 친구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화가 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척 힘이 듭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양 검지를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깨어있음 훈련을 위한 초보적인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 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일이 만만한 것은 아니죠. 이 연습이 되면 차츰 범위를 넓혀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양 검지로 시작하지만 다음에는 양 검지를 보면서 동시에 호흡을 의식하고 소리를 듣고 발바닥의 감각을 인식하고 그 말을 듣고 다시 눈앞의 검지를 바라보려고 애썼다. 양 검지를 동시에 보려고 하니 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양 손가락을 한 번에 보려고 애썼다.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할 때는 진짜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없을까봐 두려울 때라는 거죠. 밥을 먹을 때나 마트에 화장지를 사러 가면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아이러니하게도 괜찮다라는 말은 결국 현재 괜찮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세. 정말 괜찮으면 괜찮다고 되뇌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는 동감합니다만 괜찮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괜찮다고 말하면 어느 정도 괜찮아진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일에 맞닥뜨려서 두려움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도 생기죠.
그렇네. 자네 말대로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지. 두려움이 생길 때는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고, 그렇다면 말을 두려움을 물리치는 칼에 한번 비유해볼까? 자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공포, 불안 등 자네가 없애고 싶어하는 온갖 것들이 도사리고 있네. 그것들을 만날 때마다 자네가 말이라는 칼을 휘두른다고 해보지.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이야. 처음에는 자네도 칼을 휘두르지만 확신이 없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칼을 휘두르는 기술이 노련해져서 두려움, 공포, 불안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자네는 비로소 칼을 내려놓고 승리를 확신하네. 자, 그렇다면 자네는 칼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가? 불안과 공포, 걱정, 긴장, 이 모든 감정에는 끝이 없네.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끝도 없이 몰려오는 적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떤가? 너무 끔찍한데요? 평생 칼을 휘둘러야겠군요. 적이 덮쳐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칼을 벼르는 것과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적이 스스로 사라지게 하는 것, 즉 불안이나 공포가 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내려놓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당연히 후자죠. 적이 언제 덮쳐올지 모르니 항상 불안해하면서 칼을 준비하는 것과 아예 칼이 필요 없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이제 이해할 수 있겠나? 정말 괜찮은 상태는 괜찮다라는 말을 넘어선 상태일세. 괜찮다는 말이 지워진 상태가 진정으로 괜찮은 상태라네. 살아있다는 것은 원한다는 것이네. 살아있는 인간이 원하는 것은 당연하네. 물을 마시고 싶고, 밥을 먹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원하지. 원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이 어떠했는가를 봐야 하네. 자네는 취직하기를 간절히 원했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없이 취직하기를 원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취직 준비에 좀 더 매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았을 테고요. 내 말이 그 말이네. 원하게. 그렇지만 원하는 것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게. 영감님은 탁구공 하나를 가져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자, 이 탁구공을 소원이라고 해보세. 탁구공의 산뜻한 주황색이 가볍게 빛났다. 탁구공을 손으로 잡아보게. 나는 탁구공을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건 자네의 소원이니 떨어뜨려서는 안 되겠지? 탁구공을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더 쥐었다간 탁구공이 찌그러질 것 같았다. 영감님이 말했다. 나는 떨어뜨리지 말라고 했지. 꽉 쥐라고는 하지 않았네. 탁구공을 꽉 쥔 소나기의 힘. 그게 바로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이네. 그런 상태에서 소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있겠는가? 애타게 원한다는 것은 소원을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이네. 결국 소원이 찌그러져 버릴 정도로 말일세.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나? 나는 쥐고 있던 탁구공을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이렇게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과 느낌을 버리거나 지우는 것이 아닐세. 자네는 탁구공을 아예 손에서 내려놔 버렸네. 그것은 소원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네.
어려운데요. 탁구공이 소원이라고 하셨고 소나기의 힘이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냥 소원 자체를 놓아버려야 한다고 말이야. 돈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돈을 벌지 말고 돈을 무시하고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야 하냐고 묻지. 소원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나요? 소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네. 살아있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큰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엇이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얼마든지 품을 수 있네. 더 큰 소원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지. 다만 그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분명 돌아볼 필요가 있네. 욕심이고 집착이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소원은 그대로 두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게. 나는 다시 탁구공을 움켜쥐었다. 소원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 탁구공을 둘러싼 소나기의 힘. 탁구공을 꽉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을 살짝 풀어보았다. 힘을 좀 더 풀어보았다. 쫙 펼쳐진 손바닥 위에 탁구공이 있다. 내 소나기에는 힘이 전혀 없었다. 손으로만 쥐는 게 아닐세. 자네 어깨가 아주 꽉 쥐고 있구먼. 어깨? 어깨를 인식하는 순간 어깨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게 그제야 느껴졌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아기들은 없지 않은가. 아기들의 몸은 식빵처럼 말랑말랑하다. 그렇다면 내 어깨 통증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학생 때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늘 어깨가 아파서 고생했으니 이게 신체의 일부처럼 꽤 오랜 시간 함께한 것은 틀림없었다. 어깨 통증은 자네가 만든 것이네. 외부 힘이 가해져서 아픈 게 아니라면 자네 내부에서 생긴 것 아니겠는가? 자네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깨 통증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히는 통증을 스스로 만든 것이네. 죄가 통증을 만들었다고요? 정확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만든 거지. 그게 바로 스트레스의 정체랄 수 있네. 그것은 계속해서 자네의 단단한 어깨 같은 굳은 몸들을 대량 생산해내고 말이지. 자, 스스로 만들었으니 이제 스스로 내려놓을 차례네.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 머리가 쭈뼛 서는 것. 발표하라 사람들 앞에 서면 심장이 쿵쿵 뛰는 것. 부끄러운 상황에서 얼굴이 돌연 빨개지는 것. 자네도 이런 경험이 있겠지? 이런 현상은 모두 생각의 몸이 동일시 된 것이네. 자네 어깨는 평소에도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나? 평소에는 사실 모르고 지냈죠. 조금 전만 해도 선생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제 어깨가 굳어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 굳은 어깨가 풀어지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 목욕탕에 가서 온탕에 몸을 담그면 어깨가 그간 얼마나 뭉쳐 있었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생각 때문에 몸의 느낌이, 그러니까 긴장이 유발된다는 것에는 자네도 동의했지. 그렇다면 몸은 무엇이겠는가? 한 사람이 가진 생각의 집합체 아니겠는가? 눈에 보이는 생각의 덩어리 말일세.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볼까? 반대로요?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 자연히 생각의 긴장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나?
몸의 긴장을 푸는 것.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일한 공식이지. 스스로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기술을 터득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는데 걸릴 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네가 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의 집합체, 그것이 바로 몸일세. 그렇다면 몸의 긴장을 풀면 자네의 생각과 느낌도 풀리지 않겠나? 긴장 없이 아주 편안하게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단 말일세. 걸림돌을 치우면서 소원을 향해 한 발 한 발 겨우 걸어가는 것과 편안하게 이완된 몸으로 가볍게 달려가는 것. 어느 쪽이 원하는 데까지 더 빨리 갈 수 있겠는가? 당연히 가벼운 몸으로 달리는 게 더 빨리 가겠죠?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 아니겠는가? 양 검지를 동시에 바라보라는 것은 오감을 동시에 열라는 뜻일세. 모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지. 자네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양검지를 동시에 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 깨어나세요라는 말을 듣고 자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모두 시선을 들어서 양검지를 바라본다네. 그렇지만 그 중에 정말로 양검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눈으로 양검지를 동시에 보게. 보는 동시에 지금 들리는 소리를 듣고 호흡하는 몸의 감각을 느끼게.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는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바닥과 맞닿은 발의 감촉은 어떤가? 이 모든 감각을 열어보게. 선생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양검지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느낌, 감각이 아닌가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으면서 왜 몸의 모든 느낌에 집중하려고 하시는 거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분산하라는 말일세. 한 가지 생각과 느낌을 쥐고 있는 것이 왜 위험한 줄 아는가? 세상 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진 생각과 느낌이 전부인 줄 아는 거지. 자네 말대로 파산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걸세. 파산도 보통 파산이겠나? 인생 파산이네. 예를 들어보겠네.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어떤 젊은이가 있다고 하세. 본인은 늘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과 느낌을 꼭 쥐고 있네. 처음에는 그 생각과 느낌이 인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 단단해 보이는 탑에 그저 벽돌 하나 빠진 것처럼 말일세. 그러나 그 생각과 느낌이 젊은이의 인생을 서서히 무너뜨리지. 학교를 다닐 때도 마음속으로는 늘 친구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직장을 가서도 주눅이 들어있네. 연애도, 결혼도, 남은 인생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괴로워하겠지.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는 삶. 그게 인생 파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젊은이가 열등감 말고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젊은이가 왜 이렇게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지? 이런 의문이라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의문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일세. 깨어 있으라는 말은 결국 현재 꽉 쥐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분산 투자하라는 말일세. 우리 몸에는 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바구니가 있지 않나. 다른 생각과 느낌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걸세. 동영상을 클릭하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보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다. 뒤에 이어 흰 옷을 입은 세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등장해서 농구공 2개를 쉴 새 없이 주고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움직이는 데다 공을 위아래로 주고받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공을 몇 번 주고받았는지 놓치기 십상이었다. 영상의 길이는 단 30초. 나는 흰옷 입은 사람들의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알아냈는가? 17번인가요? 틀렸네. 그럼 16번입니다. 좀 헷갈리네요. 맞췄네. 그럼 혹시 다른 걸 본 게 있나? 다른 거요? 공을 주고받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은 횟수는 16번이 맞네. 그렇지만 자네는 나머지를 놓쳤지. 나머지라고요? 자,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게. 눈 크게 뜨고 잘 보시게나. 영감님의 말을 듣고 다시 영상을 클릭했다. 영상이 시작된 지 20초쯤 지났을까? 웬 고릴라 한 마리가 화면 구석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이 동영상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유명한 영상이네. 사람들은 특정 사물의 모습이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다른 사물이 나타나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네. 예상치 못한 사물이 금방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지고 심지어 우리가 시선을 두고 있는 자리에 나타날 때도 그렇다네. 자네가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지. 그렇지만 그건 그냥 주의력 산만 같은데요? 주의력 산만이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지금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걸 말하지.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력의 분산이라네. 깨어있음은 지금 눈앞의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다른 모든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야. 고릴라가 보인다는 것은 곧 깨어있다는 뜻이라네. 그런데 열등감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은 당연히 분산 투자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힘들고 괴로우니까요. 그런데 행복감, 기쁨 같은 긍정적인 느낌도 분산해야 되나요? 무엇이 부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이지 않은 것인가? 자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분산하고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면 그냥 둘 여유가 있는가? 그런 기술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알려줄게. 손등의 통증과 손바닥의 통증을 분리할 수 없듯 생각도 그러하네. 부정적 생각과 긍정적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한 가지 생각일세. 좋고 나쁨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발에 불이 닿는 것을 무척 싫어하지. 반면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과연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무엇이 손등의 통증이고 무엇이 손바닥의 통증인가? 자네,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대략 이런 내용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달라는 것이지. 평온을 비는 기도요? 그냥 마음을 평화롭게 하려는 기도 같은데요?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것, 그게 바로 깨어있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라네. 내가 말을 하자마자 영감님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재빨리 내 손에 쥐어주었다. 뭐지? 손바닥을 들여다보니 커다란 왕 바퀴벌레였다. 깜짝 놀라 바퀴벌레를 땅바닥에 힘껏 내동이 쳤다.
충격으로 죽었든지 벌레는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지금 자네 마음이 어떤가? 여전히 평화로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아 계속 쿵쿵 뛰었다. 아까 내가 했던 말에 덧붙일 말이 있네. 어떤 상황이든 몸과 마음이 평화로울 것. 그것이 깨어있음이 추구하는 바일세. 자네가 깨어 있었다면 가짜 벌레인 줄 금세 알아차렸을 걸세. 한 발 더 나아가 자네가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완전히 깨어 있을 수 있었다면 진짜 벌레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 공포증 역시 생각과 느낌일 뿐이니까. 아직까지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머리로는 가짜임을 인지했지만 몸에서는 여전히 놀랐을 때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힌 걸까? 자네 말대로 그 기도문은 평온을 비는 기도네. 몸과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일러주겠네. 세상 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네.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일. 둘째, 남이 할 수 있는 일. 셋째, 과거 혹은 미래의 일일세.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둘째와 셋째 아닌가요? 남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이죠.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운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착각해서 고통을 받고 있네. 자네도 예외가 아니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는 바로 깨어있음에 다름 아닐세. 생각과 느낌을 즉시 알아차리고 휘둘리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을 때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자신이 무엇을 소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워한단 말이지. 자네가 만약 늙고 싶지 않다는 소원을 갖고 있다고 해보세. 그것은 둘 중에 어떤 소원인가?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늙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소원을 가진 자네의 마음은 어떻겠나? 하루하루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답답할 것 같은데요. 늙고 싶지 않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니까요. 그렇지?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은 이처럼 고통을 주네.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일은 무조건 안 하면 되지 않나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구분이 힘들다면 고통이 느껴지는 일은 바로 그만두면 되잖아요. 고통이 느껴지면 무조건 그만둔다?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네. 어떤 문제점이죠? 고통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네.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 고통이 왜 생긴다고 했지? 할 수 없는 것을 소원할 때죠. 할 수 없는 것을 왜 소원할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죠. 왜 모르지?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곧 고통일세. 그렇다면 고통의 반대편엔 무엇이 있겠는가? 깨어있는 상태? 평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고통이 느껴질까?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느라 현재를 망치지 말라는 말은 맞네. 그러나 깨어있음은 단 한순간이 아닌 모든 순간에 편안한 것을 뜻하네. 게다가 자네가 말하는 카르페 디엠은 마치 로프를 착용하지 않고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네. 로프를 착용하는 건 새처럼 날고 싶은 현재를 방해할 뿐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하지만 로프 없이 뛰어내린다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단 한순간도 즐기지 못할 것세. 그렇다면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 로프를 매는 그 순간이 자네 말대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대비하느라 현재를 낭비하는 행동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면 되네. 그뿐이네. 진정으로 현재에 있는 사람은 시험 준비를 하면서 미래를 위한 희생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 시험 준비 자체가 현재인 셈이지. 시험에 대한 불안감, 압박, 두려움, 이런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면 그저 고요한 상태에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세.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더군.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놓치지 마라. 이 모두 잘못된 말일세. 현재는 그냥 현재일세.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는 그저 고요한 상태 말일세. 편안하게 숨을 쉬듯 잠을 자듯 깨어있음. 그것이 바로 현재일세. 진정한 현재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네. 로프를 착용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것. 시험에 대한 준비를 뒤로 미루고 친구와 여행을 떠나는 것이 겉보기에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진정한 현재는 아니지. 무의식 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테니 말일세.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때면 기억하게. 현재에는 고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럴 때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현재로 오게.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탈 때 그 기분을 기억하게나. 흐르는 물이 긍정적인가? 창밖의 나무가 긍정적인가? 무엇이 긍정이고 무엇이 부정인가? 무엇을 두고 긍정이다 부정이다 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에 불과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하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불행해합니다. 이것은 모두 조건에 의한 것이죠. 깨어있음은 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있어도 고요하고 없어도 고요합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내려놓으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 지금까지 나는 자라면서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고 책에서도 수없이 읽었다. 모두 하나같이 긍정적인 사고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고개를 들자 창문으로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와 사물들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해가 있는데 그림자가 없을 수 없고 그림자가 있는데 해가 없을 수 없다. 긍정이 있다면 그 반대인 부정이 있고 부정이 있다면 긍정이 있는 법이다. 긍정이 있는 한 부정이 없을 수 없다. 끊임없이 긍정적이 되라고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라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된다. 영감님이 레드카드 한 장을 내밀었다.
얼떨결에 카드를 받아들고 영감님을 바라보았다. 영감님이 물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순간적으로 제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단지 빨간색 카드를 자네에게 줬을 뿐인데 레드카드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자네는 지금 판단을 했네. 나는 경고를 받았다라고 말했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생각과 느낌, 즉 상이 있다는 이야기일세. 레드카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빨간 카드를 받고 나서도 별 생각이 없겠지? 그렇겠죠? 상에는 두 가지가 있네. 바로 실상과 허상이라네. 사실에 근거한 상이 실상이고 사실이 아닌 생각과 느낌으로 만들어낸 상이 허상이지. 그렇다면 레드카드를 받은 것은 실상,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상이겠네요? 그렇지. 허상은 주관적인 판단일세. 레드카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 말이야. 그런데 바로 그 실상에 허상을 붙여서 판단하는 것이 문제지. 해석이라는 표현 역시 주관적인 판단일 뿐일세. 즉 허상이지.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지 자네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자네 언어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 좋아요. 그러면 레드카드를 받고 나서도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도 좋네. 다만 경고를 받고 나서 마음에 불편한 생각과 느낌을 만들지 않으면 되네. 선생님, 그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상대방의 경고를 받고 나서도 제가 예전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저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거예요. 축구 경기라면 필드 밖으로 쫓아내 버릴지도 모른다고요. 자네가 축구 선수라면 물론 경기 규칙을 숙지하고 있어야지. 레드카드를 받았다면 자네 플레이에 주의해야겠지. 내가 말하는 건 보편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라네. 상대방이 자네를 싫어하든 미워하든 자기의 인생에서 내쫓아버리든 그게 자네와 무슨 상관인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든 사랑하든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즉 허상이라는 말일세. 상대방의 허상이 자네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가? 띵 머리를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평생을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며 살아왔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썼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 친구들과 사귀고 싶어서 싫지만 애써 친구의 기분에 맞춰 행동한 적도 많았다.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의 눈에 들려고 이렇게나 애쓰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단지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일 뿐이라고? 세계 최정상의 선수들은 축구를 할 때 공만 보지 않네. 그들은 공을 몰면서도 경기장 전체를 한눈에 보고 있다네. 예? 그럼 축구공이 바로 생각과 느낌에 해당할까요? 많은 선수들이 축구할 때 축구공 하나만 쫓아다닐 테니까요. 그렇지. 축구공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과 긴장을 내려놓으면 축구공뿐만 아니라 넓은 경기장 전체가 보인다네. 고릴라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 깨어있음이 축구에도 적용될 줄은 몰랐네요. 축구뿐이겠는가. 시험 합격도, 취직도, 돈을 버는 것도, 연애에도 모두 적용된다네. 긴장을 내려놓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되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를 보면 영화에 몰입되긴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에 갇히게 되네. 자네가 영화를 볼 때를 한번 생각해보게나. 슬픈 장면이 나오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지. 단지 영화 스토리 때문에 울겠는가? 바로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더해지는 것이네. 관객들은 맞아, 나도 저랬었지, 이렇게 스토리를 붙인다네. 사람들은 생각과 느낌을 더해서 실제 영화보다 더욱 크게 슬픔을 느낀다네. 그게 영화 보는 맛 아닐까요? 생각과 느낌을 더욱 진하게 느끼는 것. 과연 그럴까? 깨어서 영화를 보면 모든 장면이 새롭네. 영화를 한번 제대로 음미해보게. 이미 봤던 영화로도요? 의미가 어디 있는가? 매 순간 새롭네.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뿐이라네. 영화를 보면서 스크린의 경계를 인식하는 연습을 하면 감정의 경계를 인식하는 연습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생각과 느낌이 올라올 때 사람들은 그것들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 푹 빠져버리네.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해버리지. 빠져버리지 않으려면 한 발 떨어져서 생각과 느낌의 경계를 봐야 돼. 분노의 경계, 슬픔의 경계, 기쁨의 경계, 모든 것들의 경계를 바라보게. 그게 바로 깨어있음의 시작이네. 미움을 깊은 연못에 한번 비유해보겠네. 미움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는 연못 한가운데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태이지. 그렇다면 미움에 빠져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순간은 여전히 연못에 빠진 상태지만 한가운데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것이지. 그럼 경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연못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를 의미하나요? 정확하네. 경계를 인식하는 순간 그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기 때문이지. 미움이라는 테두리 밖으로 나오면 미움은 자동으로 소멸하네. 올라오는 감정의 경계를 인식하고 완전히 사라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기술이라네. 깨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의문을 갖지 않네. 깨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지. 순간순간 그냥 하는 것이 기본이네. 순간순간 내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고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과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간다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서 배부른 만족감을 얻고,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면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얻지.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고 쫓으며 살아간다네. 깨어있는 사람은 추구하는 게 없나요?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지. 깨어있는 사람은 가짜 배고픔에 함몰되지 않고 필요한 정도만 먹고 늘 새로운 느낌으로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네. 매 순간 깨어있으면 되네. 매 순간 깨어있으면 매 순간 새롭게 살 수 있으니 말이야. 삶의 의미가 없으면 동물과 뭐가 다를 게 있냐고들 하지. 그러나 동물만큼만 살아도 성공이네. 예? 동물보다 제가 못하다는 말씀이세요? 동물은 이의 배고픔을 느낄 때 이만큼만 먹네. 사냥할 때 오감을 이용해서 힘껏 사냥하고, 도망갈 때는 오감을 이용해서 힘껏 도망가지. 사냥감을 못 잡으면 앞으로 굶어 죽을 텐데 어떡하지? 여기서 잡히면 꼼짝없이 죽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미리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지. 동물들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겠나? 이 사냥감을 잡아서 동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겠다.
오늘 동료들이 먹을 사냥감을 잡으면 난 단체를 위해 희생한 것이니 내 삶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는가? 언젠가 TV에서 보았던 동물의 세계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게.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 가젤과 역시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치타. 그들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막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 그들은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야. 막 살라는 것과 그저 살라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카르페 디엠도 한번 잘 생각해보게나. 동물들이 그 순간을 과연 즐기는지를. 그들은 그저 그 순간에 제대로 살았을 뿐이라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한 편의 소설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음이라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대화체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